기업들도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수요가 확실하게 살아있고 쭉 커질 것이다. 결국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다. 파운드리 중에서도 10나노 이하의 최첨단 파운드리입니다. 지금 글로벌 업체 가운데 삼성과 TSMC 두 회사밖에 없습니다. 가장 최근 기술로 최신 기술로 투자를 하고 있는 파운드리에서 승부가 결정될 거로 보입니다. 자,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뭐 국민 주식이 돼갖고 네. 뭐 저는 없습니다만 뭐 한 10명 중에 한 3명은 갖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10만 원 가까이 갔다가 한 주당 네. 지금 뭐 7만 원에서 이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그 한국 반도체 회사에 대한 그 전망들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 요소가 많아질수록 많이 그 변동성이 심해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삼성의 문제 자체만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은 그 언론에서 공개한 형태대로 기술 로드맵을 가지고 앞으로 몇 년에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삼성은 밝힌 대로 그대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시장의 해석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에서의 그 의견은 메타버스 같은 이런 형태에서 반도체가 얼마나 수요가 폭발할지에 대한 가정들이 많이 생략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데 이 중국이랑 미국과 중국이 패권 싸움을 하고 있다. 네. 뭐 요 얘기를 계속 하세요. 네. 어떤 내용인지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실제로 2018년 트럼프 정부부터 상당히 그 공세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때리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주로 이런 수출과 관련돼서 관세를 높이고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1차 전쟁이 끝나고 나서 최근에는 반도체를 위주로 하는 기술 전쟁 쪽으로 확실하게 옮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은 2018년에 국방수권법이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 네네. 수출, 투자, 수입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을 때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면 결국은 미국이나 중국의 이런 패권 싸움에서의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충분히 있었는데요. 네. 현재 그 SMIC의 주가를 보면 상당히 시장은 다르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SMIC는 최근에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만 30% 넘게 40% 가까이 올랐죠? 맞습니다. 예. 네, 그 이유는 분명히 있는데요. 미국이 계속 중국을 때리다 보니까 중국은 반도체 자립이라는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거기에서 중국 최대의 파운드리 회사인 SMIC를 집중 육성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다가 특히 그 SMIC는 기술력이 아직까지 그렇게 높지는 않는 네. 최상위 기술이 한 14나노 정도까지 구현을 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네. 실제 그 중국에서 많이 소비되는 반도체는 20나노대, 30나노대가 많기 때문에 그 나노 기술대가 SMIC의 주력 제품이랑 겹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중국의 내수에 대한 수요, 네. 그거를 SMIC가 전부 떠받들고 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이 40%에 가깝다. 네.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네. 그런데 이제 중국이 예전에는 사실 반도체 굴기, 뭐 시진핑 주석이 네. 그 유명한 반도체 굴기를 해서 뭐 하겠다 해서 전 세계에서 어떻게든 기술 유출도 하고 인력도 다 빼가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정작 지금 찾아보면 방금 말씀하신 SMIC라든지 없어요. 칭화윤이라고 있었는데 파산했죠. 네, 맞습니다. 일단 칭화윤희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칭화윤희는 중국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반도체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칭화윤희 산하에 중국 최대의 낸더 회사인 YMTC가 있고요. 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칭화윤희는 주인이 바뀌더라도 필요하다. 그리고 반도체도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 구성을 달리해서 계속 반도체 산업을 끌어갈 겁니다. 대신에 못하는 그 실적이 나쁘거나 그런 그 회사의 CEO들은 자르겠다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줬고요. 네. 앞으로 그 주주 구성이 많이 바뀌게
바뀌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이 반도체 굴기는 계속될 거고 중국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중국에서는 반도체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전에는 중국의 산업화 이런 그 중국이 글로벌 팩토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중국의 어떤 글로벌 이런 공장들이 다 모여 있다는 뜻인데 네. 그런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오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중국에서 최대의 수입품은 원유였습니다. 원유? 네. 지금은 중국의 정보화 쪽으로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 정보의 그 필수적인 반도체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된 겁니다. 그걸 내수해서 뽑아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정부에서 그렇게 네. 이걸 하고 하다못해 전자상거래 업체 CEO까지 나서서 네. 마윈이 뭐 이걸 한다. 네. 뭐 그래서 알리바바 주가도 오르고 네. 뭐 그런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5,000명 나올 때 네. 팹리스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50명 나온다고. 네. 네. 이게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정도까지 따라오고 그리고 세계 시장을 리드하는 것 자체가 저는 거의 뭐 기적이라고 보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AI를 위한 반도체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우리가 또 가능성이 있습니까? 결국은 반도체를 뜯어보면 AI에 필요한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고 이런 시스템 반도체는 파운드리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AI의 기능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높은 기술의 그 반도체 생산이 필요한 거고 그 결과 파운드리에 대한 그 수요들이 폭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뭐 오늘 주제는 그냥 파운드리예요. 맞습니다. 네, 파운드리로 시작해서 파운드리로 끝나는데 거기서 삼성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네. SK 하이닉스는 당장 파운드리를 쫓아가기보다는 네. 기존에 하던 메모리 분야를 훨씬 내실을 다져서 네. 주도권을 좀 더 앞서겠다. 뭐 이천의 특산물을 좀 더 키워보겠다. 네. 뭐 이런 쪽으로 저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유가증권 시장에서 반도체 하면 중요한 거 알겠어. 대장 섹터 중에 하나야. 그런데 정작 투자를 하려고 보면 삼성전자 춤추고 있죠. 주가가. 다른데 뭐 소부장도 마찬가지고 이 오르락 내리락이 너무 심한 섹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2022년 이제 12월이니까 특별한 분야들이 생겨날 거란 말이죠. 앞서 말씀 주신 뭐 메타버스, AI, 온갖 전기차 있을 텐데 어떤 분야를 좀 주목하면 좋을지 투자 관점에서. 네. 반도체는 저희들은 주로 메모리, 뭐 파운드리 이 정도 레벨에서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소재 장비에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재와 장비. 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그 반도체 공장은 매년 한 10개 정도의 그 대형 팹이 만들어지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올해 현재까지 발표된 걸 보면 거의 한 20개 정도 반도체 공장을 만들겠다라는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10개가 아니라 20개 공장을 만든다 그러면 이 공장이 완공되는 2, 3년 뒤에는 거기에 들어갈 소재 장비가 분명히 많이 필요할 겁니다. 대신에 소재 장비는 그 회사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 생산 자체의 캐파 증가와 똑같은 형태로 캐파를 증설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호황을 대비해서 호황일 때를 따라가게 되면 나중에 불황이 오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전부 손실되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현재 계획대로 그 많은 반도체 공장이 지어진다 그러면 네. 소재와 장비 쪽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소재와 장비를 좀 주목하면 네. 그것도 가치 투자 중심으로 네. 좀 놓고 보면은 괜찮은 2022년이 될 것 같고 중국하고 미국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예전에 일본의 반도체가 아주 업황이 좋을 때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멸종했죠. 네. 완전 멸종했는데 또 최근 보니까 또 반도체를 또 하겠대요. 네, 맞습니다. 일본은 그것도 삼성전자를 타깃으로 했다. 이런 보도를 제가 접했는데 일본이 이게 재부팅이 좀 되겠습니까? 리셋이 되는 반도체 업종입니까 지금? 일본은 자세히 보면 반도체 전체를 하겠다는 것보다는 일본이 잘하는 소재 장비에 집중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그 특이한 행보를 일본은 보이고 있는데요. 특이해요. 네.
과거에 그 1980년대에 일본이 그 반도체 캐파가 전 세계에서 넘버원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물론 노후화된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지금 살아있는 일본 기업은 대표적으로 키옥시아라고 지금 낸더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냥 명칭을 유지할 정도뿐이지 그거 말고 뭐 어떤 새로운 시도 일본 정부라거나 기업 차원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요.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일본이 상당히 보수적인 국가인데 외국 기업을 가운데 놓고 일본 소재 장비를 같이 얼라인시키는 이런 형태는 처음 보는 모습입니다. 그 외국 기업은 TSMC고요. TSMC가 잘하는 파운드리에 일본이 또 잘하는 소재 장비를 결합을 시켜서 하고 싶은 것은 차세대 기술이 나올 때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 장비를 일본 기업들이 공급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반도체를 자기들이 뽑겠다는 것보다는 네. 뭐 거기에 들어가는 것에 일본이 잘하는 그런 첨단 장비들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루트를 좀 파겠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아니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일본 반도체 회사들이 전부 뭐 도시바도 뭐 다 인수되고 LP다는 사라지고 네. 옛날에 LP다 비엠 많이 샀거든요. 네. 용산전자 상가 가면 많이 팔았는데 이런 것도 없는데 뭘 또 하겠다는 건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결국은 그 소재 장비라는 게 실제로 과거에는 선진국들이 가장 잘하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소재 장비의 독점성이 강하거든요. 한번 A라는 기업에서 특정 장비를 들여서 생산을 시작하면 B, C 다른 기업들도 똑같이 그 제품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은 새로 진출하기 상당히 어려운 반면에 한번 독점을 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오랫동안 독점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소재 장비이고 실제 일본이 지금 하고 싶은 것은 TSMC가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TSMC가 3나노, 2나노로 갈 때 거기에 맞는 소재 장비를 일본 기업들이 공급하고 그 TSMC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모델 그대로 다른 국가와 기업에 판매를 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그때 우리나라 소재 장비 업체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일본이 잘 나갔던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네. 특히 우리나라 한 1년 반 전쯤에 이제 문제가 됐던 불화수소 수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문제를 많이 겪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극복해냈고 소재 장비 업체들도 서드 파티들도 같이 발전을 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거를 두고 볼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일본의 또 다른 흐름은 이런 소재 장비 회사들이 생산 캐파가 많은 한국 쪽으로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는 내용들인데 이런 거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 ASML이라거나 램 리서치 같은 이런 소재와 장비 회사들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문 회사들이 그 한국에 많이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결국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시장 독점성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점에 주목을 하면서 그 한국 그 정부랑 기업들이 움직이면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소속사가 있으시기 때문에 함부로 종목을 어떻게 찝어달라, 어떤 게 좋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요런 그 성장세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모든 시장을 오늘 기점으로 해서 내년 전망할 수 없겠지만 전망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그 트렌드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메타버스라거나 AI라거나 빅데이터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이런 용어들은 반도체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 자체는 앞으로 더 폭증할 거로 보고 있고요. 특히 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런 시장의 불안정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선구매 수요가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 우리가 사놓지 않으면 몇 개월 뒤에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흐름들이 같이 결합을 한다 그러면 그 반도체에 대해서 그렇게
그렇게 나쁘지 않다. 한국 전체 경제에서 상당히 큰 포션을 지금 차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반도체가 실제로 지금처럼 뜨겁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끈 적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이전에 그 반도체를 사실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모든 제품에.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가 좀 덜했는데 워낙 그 미국과 중국의 싸움들 그리고 디지털 혁신 때문에 계속 반도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반도체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사항들이 단기간에 쉽게 바뀌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시장 상황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갖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약간 확실히 어떤 상황인지 깨끗하게 정리가 된 것 같고 오늘의 결론은 파운드리로 시작해서 파운드리로 끝나는 네,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SK 마이선의 최낙섭 연구원이었고요.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반도체 추종 ETF 찾아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